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아주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은 금의 나라였습니다. 2. 갑자기 한국 찾아빌고 있는 놀라운 상황. 3. 한국 열차 초대박.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대한민국의 끝자락인 전라남도 지역에서 100조 원의 가치를 지닌 금광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금광은 탐사 결과 기존에 밝혀진 금의 양 외에도 상당한 양이 지하에 묻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에 세계 각국의 글로벌 금광 개발 업체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금을 노리고 진출하려는 열망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자기 지분을 주장하며 한국의 금을 탐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금 발견 소식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가운데 일본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익을 챙기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어 한국의 자원 발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기 지분을 주장함으로써 한국의 금 개발에 관여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국의 자원 발견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과 국가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 개발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안전 조치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금 개발은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은 자국의 자원을 적절히 보호하고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원 발견이 글로벌 경제와 정치적인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묻혀 있는 대규모 금광의 실체와 향후 전망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야, 여기를 뚫어야 해. 탐사대장은 흥분한 목소리로 한 군데를 가리켰죠. 인부들 역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년간의 조사 끝에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대장이 가리킨 지점을 파자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의 말대로 판 지점은 놀라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반짝이는 금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순도 높은 금이었기에 사람들의 기대는 더 높았는데요. 전남 해남군 황산면에 위치한 모이산 광산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예상치 못한 것들을 선사했습니다. 해남 모이산 지하서 잭팟 터졌다. 300억 원어치 금광석 발견. 지질현 탐사기술 적용. 진도 해남 광산서 순수 금만 630여 kg. 그동안 한국에서는 금 채굴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원티는 6G, 황금빛 꿈을 캔다. 모이산 광산 개발에 성공하면서 안정적인 금 생산이 가능해진 것이죠. 한때 채산성 문제로 채굴이 어려웠던 광산. 대한민국은 지역 곳곳에 금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지지부진해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모이산 광산의 투자 성공으로 많은 이들이 고무되면서 본격적인 금맥 찾기 열풍이 불었죠. 국내 금 95% 생산 해남 모이산 금광을 가다. 금맥 찾아갱도 4.7km 뚫어 금값 올라서 일할 맛 나죠. 그 결과 진도군 가사도에서도 엄청난 금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광대역 유도분극 정밀탐광 기술을 동원해 가사도 주변에서 상당량의 금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 대략 21만 톤에 가까운 금광석이 가사도 지하에 있다는 것을 파악했죠. 광대역 유도분극 기술은 기존 시추를 통해 광석을 분석하는 방법이 아닌 교류 전류를 땅속으로 흘려 광물 부존량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기존에는 지하 100m 이내의 광물만 탐사할 수 있으나 이 방식을 이용하면 지하 300m까지 광물을 확인할 수 있는 최신 기법이죠. 그 결과 금액만으로 따져봤을 때 300억가량의 금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죠. 황산, 진도 가사도 300억 규모 금맥 발견. 그런데 최근 기술이 발달하면서 300m 밑까지 광맥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가사도 금광에 묻혀있는 금의 수준이 상상 이상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알려진 최고 금광인 시베리아 남동부 수호이로그 지역에서 발견된 금광보다 러시아서 85조 규모 사상 최대 금광 발견. 더 많은 양의 금이 대한민국 가사도에 묻혀있는 것이 알려진 것이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300억 원 수준의 금만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100조 원 수준의 금이 묻혀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금광 역사에서 최고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호이로그 지역에서 발견된 금광이 대략 85조 원 가치인 것을 감안할 때 가사도 밑에 묻혀있는 금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 할 수 있죠. 물론 지하 깊숙이 묻혀있는 금을 꺼내기 위해선 인력은 물론이고 채굴에 있어서 조심성을 기해야 하는 것이 사실. 그러나 묻혀있는 수준이 상상을 초월하는 양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걸 온전하게 파낼 수만 있다면 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은 금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전국 어디에서나 금을 발견할 수 있는 국가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노다지 열풍이 가능했던 것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금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대한제국 시절 생겨난 말 노다지 유래 노터치. 아주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은 금의 나라였습니다. 신라시대에는 경주의 대부분의 가옥에서 금을 사용한 가옥을 볼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풍부한 금을 선조들은 캐서 사용했습니다. 이 명성은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과 서역까지 넘어가 신라를 통칭할 때 금의 나라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많은 외국인들이 금을 기대하고 신라를 찾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신라시대 유물의 상당수는 금을 이용한 유물이 많죠. 더 놀라운 것은 특별히 힘을 들이지 않고도 지표면에 있는 금을 채취하는 수준에서 신라는 엄청난 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인데요. 지하에는 이보다 더 많은 금이 묻혀 있고 개발할 수 있는 인력과 추출 기술만 있다면 사그라들지 않는 대박의 꿈 대한민국 금광을 아십니까? 일제강점기 땐 세계 3대 금광. 금광에 먼저 손을 댄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은 한국 광산의 가치를 눈치챘죠. 일제는 한국 지리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광산을 만들기에 적합한 지역을 찾기 위해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 결과 일제는 각 지역에 광산 하나를 개발할 정도로 전 국토에 펼쳐진 금을 얻기 위해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이때 노다지 열풍이 전국적으로 불기 시작했고 국가만이 아니라 개인들도 금광산 찾기에 몰두했습니다. 조선 최대 벼락부자 최창학의 황금광 시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금광 발견으로 천만장자 등극. 실제 일제강점기 시절 거부로 유명했던 최창학은 금광산 개발에 손을 대 엄청난 부를 누렸던 인물이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백범 김구가 암살당하기 전까지 사용했던 경교장이 원래 주인이 최창학이었습니다. 그는 금을 통해 얻은 돈을 종로의 땅을 구입하는 데 소모했고 그 결과 일제강점기 최고의 부자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에 묻혀있던 금은 한 사람의 일생을 바꿀 정도로 엄청난 양이 묻혀 있었습니다. 일제가 미국은 물론이고 제국주의 국가들과 대결을 펼칠 수 있었던 것도 조선에서 캔 금 덕분이라는 설명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금은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광산 개발과 기술 개발에 투자했다면 대한민국에 묻혀있는 금을 온전히 다 캘 수 있었겠지만 일제 패망 이후 혼란스러운 현대사를 거치면서 6월 25일 전쟁 시기 많은 수의 금맥 탐지 기술과 광맥 위치가 실전되었습니다. 한때 한국 최대의 금광. 이렇게 망가졌다. 잃어버린 섬, 장좌도.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광산 역시 일제강점기 시절 개발을 위해 열어두었다가 잠시 개발을 멈춘 곳으로 채산성이 있다고 확실한 곳들만 문을 연 곳입니다. 충북 음성 무급광산과 충남 청양 구봉광산이 대표적이죠. 1952년 문을 연 이 광산들은 월 6,080kg을 생산하는 대한민국 대표 광산이었지만 갱도 붕괴 사고와 광부 임금 인상, 금값 하락이라는 악재들이 겹치면서 수지를 맞출 수 없어 폐광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대한민국 금광을 연구한 권용일 금광연구가에 따르면 무급과 구봉광산 역시 대한민국 최대 금 생산을 도맡은 곳이었지만 다른 곳에 묻혀있는 금은 더 많은 양일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았는데요. 그의 예견대로 가사도 금광에서 엄청난 양의 금이 발견된 것입니다. 더 좋은 소식은 가사도 금광 외에 다른 곳에도 이와 같은 대규모 금광 산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인데요. 권용일 금광연구가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묻혀있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100년 전 문헌에 숨겨진 보물지도 진짜 금이 나올까? 해외에서도 한국의 대규모 금광 개발 소식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국제금값, 안전자산 수요 몰려 5주 만에 최고치. 특히 안전자산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을 찾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묻혀있는 금을 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국 금광개발 업체 블루버드 머천트는 최근 충남 청양 구봉 및 고창 금광 개발에 재시동을 걸며 금 채굴에 열의를 보였습니다. 콜린 피터슨 최고 경영자, CEO는 4월 서울을 방문해 개발 관련 전략적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구봉 고창 금광 개발 재시통 영 블루버드 머천트, 코로나 이후 첫 방안, 사업 허가 기간 등 관련 규제 점검, 코로나 발생 이후 2년 만에 한국을 찾은 것인데요. 영국 상장 광산개발기업 거창 금광 프로젝트 착수, 사업 허가 기간 및 규제에 대한 제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CEO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며 모든 사업을 챙긴 것입니다. 한국 외에도 수많은 금광 개발에 도전한 피터슨 CEO가 유달리 한국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한국에 묻혀있는 금맥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일 것이라 추측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죠.
세계적인 금 채굴 기업인 뉴몬트 역시 한국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1921년 창립되어 미국과 캐나다, 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걸쳐 금 채굴 사업을 벌이는 뉴몬트 역시 금 관련주 몰리는 뭉칫돈 미 금광업체 뉴몬트 승승장구, 최근 한국의 금 매장량에 관심을 보이며 사업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 앵글로골드, 아얀티, 킬로스골드 등 금 채굴업계에서는 명망 있는 회사들이 한국 금광을 노리고 한국 사업체를 준비하고 있거나 채광 지역을 찾고 있는 가운데 기존 한국 금 채굴 기업들은 추가 금광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죠. 특히 가사도 금광으로 초대박을 맞이한 골든선 회사는 고무적인 결과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국내 신기술로 전남 가사도에서 300억 금광 찾았다.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변 섬들도 살살이 뒤져 미처 발견하지 못한 금광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원이 없어 항상 자원 빈국 소리를 듣던 대한민국이 금을 통해 자원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안전자산인 금값이 날로 상승하고 있기에 광산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 일본에서는 한국의 대규모 금광 발견 소식을 전하며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투자한 광산을 한국이 이어받아 개발했으니 광산의 상당 부분의 지분을 일본이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일본의 헛소리를 들은 한국 광산 개발업자들은 어디까지나 기술을 갈고 닦아 금을 채굴한 곳은 대한민국이라는 말과 함께 일본의 주장에 대응할 가치를 못 느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게 찾아온 초대박의 기운, 한국이 막대한 금을 바탕으로 지금보다도 더욱 부강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국산화를 방해했던 일본 소재 기업이 엄청난 최후를 맞고 있어 화제입니다. 특히 최근 가격까지 대폭 낮추며 한국 업체에게 제발 사달라 고 애원하고 있는 모습에 일본인들마저 부끄러움을 느껴 치를 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보던 일본 소재 기업의 최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2019년 한국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반발해 수출 규제를 가해온 바 있습니다. 이때 일본이 공격하려 했던 부분은 반도체뿐 아니라 한국이 키우려 했던 배터리 산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사히카세이란 일본 회사가 전기차 배터리 소재 및 의료 분야에 3년간 8천억 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수출 규제가 진행됐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후 1100여 개 품목을 통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은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했고 일본 기업들은 난리가 난 바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중소기업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걸며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출 규제 이후 처음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온 곳도 일본 아사히카세이였습니다. 아사히카세이는 1931년 일본에서 설립된 화학회사로 종업원 2만 5천 명의 매출이 2조엔이 넘는 기업입니다. 일본 도레이와 함께 분리막 시장을 이끌며 점유율 18%로 세계 1위를 하기도 했었죠. 이 회사는 2012년 한국에서 발표된 299개 전범기업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는데 조선인에 대한 강제동원 등 한국 침탈에 앞장선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범기업 299개 중 한국에 진출한 기업은 34개 정도입니다. 히타치, 도시바, 미쓰이 화학, 미쓰비시 등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회사가 상당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 아사히카세이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한국의 동서석유화학이란 자회사로 두고 적잖은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한 해 1,800억 원의 순이익 중 상당 부분을 일본 모회사로 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니클로나 도요타가 한국의 빨대를 꼽고 수익을 챙겨가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배터리 분리막에서 세계 1위였던 아사히카세이는 한국의 국산화를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수출 규제 직후 한국 대기업들이 국내 업체에게 소싱을 확대하자 아사히카세이는 국내 중소기업 중 하나인 W스코프에게 특허 소송을 건 바 있습니다. W스코프는 2005년부터 배터리 분리막 사업에 뛰어들었던 회사입니다. 10년 만에 세계 점유율 6위를 기록했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 후 국내 배터리 3사도 해당 기업의 분리막으로 시선을 돌린 바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I가 이 업체에게 주문을 확대하자 아사히카세이가 즉각 움직였죠. 국내 최대 로펌을 고용해 특허 소송에 나섰던 것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핵심 기술에 대해 2중, 3중의 특허를 걸어놓기로 유명한데 주요 부분은 거의 공개하지 않으면서 권리 범위를 매우 넓게 설정하는 꼼수를 써온 바 있습니다. 아사히카세이가 가장 많은 분리막 특허를 가지고 있어 거미줄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출 규제 이후 오히려 아사히카세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분리막 점유율 1위를 기록했으나
2020년 이후 또 다른 한국 업체의 급성장에 2위로 밀려난 것입니다. 한국 SKI 테크놀로지, SKIET, 가치고 나온 것인데 26% 점유율로 1위를 해버렸죠. 반면 아사히 카세이는 23%로 2위, 일본 도레이 23%가 3위를 했습니다. SKIET는 2019년 4월 물적 분할을 통해 출범한 SK 이노베이션, SK온의 소재 부문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 직후 분리막 설비를 추가로 도입해 시험 가동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100% 국내 기술로 첨단 장비를 추가해 효율을 40% 높였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 장비회사 직원들이 현장에 일부 파견되어 있었는데 SKIET는 이들이 설비를 보지 못하게 초대형 가림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팀장은 예전에는 우리가 일본 공장을 방문하면 그들이 최신 설비를 가리기에 바빴는데 이제는 세계 유일의 최신 장비를 일본 직원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해야 할 정도가 됐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도레이와 아사히 카세이는 한때 슈퍼갑으로 통한 바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일본 업체들이 쓰고 남은 분리막을 쓸 수밖에 없었고 가격 또한 제곱미터당 4,000원을 받으며 한국에 바가지를 씌워왔습니다. 하지만 SK가 더 좋은 품질의 분리막을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하기 시작하자 상황은 역전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은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입니다. 이 중 분리막의 수익성이 가장 높은데 영업이익률이 30%에 달하죠. 배터리의 피와 살이, 음극재와 양극재라면 분리막은 혈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리막 구멍으로 리튬이온이 전해액을 타고 넘나드는 방식입니다. 얼마나 얇고 균일하게 많은 구멍이 있느냐가 분리막의 품질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오른쪽 화살표 20년 전만 해도 분리막은 일본 기업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분리막을 사러 일본을 방문하면 당신들이 배터리를 아느냐? 는 면박을 주곤 했죠. SK가 분리막 시장에 뛰어든 것도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4년 국내 최초로 리튬이온 전지, 습식 분리막 개발에 성공했고 2005년 충북 공장 가동에 돌입하며 분리막 생산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업체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해왔습니다. 축차연신 공법을 분리막 제조 공정에 도입한 것인데 이는 스카치 테이프 등을 만들 때 쓰는 공정과 유사합니다. 당시 일본 기업은 공중에서 분리막을 사방으로 당겨 기공을 만들어 왔는데 이는 분리막 표면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신 이 공법은 정해진 비율로만 분리막을 잡아당길 수 있어 구매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축차연신은 롤러를 통해 분리막을 좌우로 한번 상하로 한번 늘리는 공정입니다. 처음에는 분리막 표면이 마모되고 오염되는 현상이 있었지만 실시간으로 표면을 청소하는 공정을 도입해 이것도 극복해냈죠. 고객 요구에 맞춰 분리막 두께와 물성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업 초창기 SKIET가 SKC에 분리막을 소량 납품하기 시작하자 아사히 카세이는 SKC에 공급하던 물량을 전량 끊어버리는 횡포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2000년대 말 일본 분리막을 사용한 전자기기에서 잇따라 배터리 폭발 사고가 이어졌고 이는 SK에게는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노키아가 SK 분리막을 채택하자 시장에서의 의상은 급상승했습니다. 국내와 중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소니, 파나소닉, 산요 등이 이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장이 준비되면서 분리막에 요구되는 특성도 더 많아졌습니다. 2010년 세라믹 코팅 기술, CCS이 개발됐고 이는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줬죠. 세라믹으로 코팅을 하게 되면 배터리 온도가 높아지더라도 변형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리막이 손상돼 양극과 음극이 직접 닿게 되면 과전류가 흐르면서 배터리가 폭발합니다. 이를 막고자 분리막을 두껍고 튼튼하게 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SK가 세라믹 코팅 기술을 적용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분리막을 생산한 것입니다. SK 분리막을 적용한 배터리에서 화재 사고가 났다는 기사는 거의 없죠. 17. 반면 도레이와 아사히 카세이 분리막을 썼던 업체에서는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SK 분리막은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SKIET의 실적 전망치를 보면 2019년 800억 원대에서 매년 상승해 내년에는 3,200억 원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아사히 카세이의 손익은 2019년 대비 30% 이상 급감한 상황이죠. 더 이상 버틸 수 없던 아사히 카세이는 최근 놀라운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에게 기존 대비 20터부터 30%나 가격을 할인해 줄 테니
한국 소재업체를 선택하지 말고 자신들의 습식 분리막을 이용해달라고 사정해온 것입니다. 제곱미터당 1.3달러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 판매하겠다는 것이었죠. 아사히 카세이는 자국 배터리 기업인 파나소닉의 분리막을 주로 공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쟁사 대비 파나소닉의 성장률이 더디자 한국 업체로 눈을 돌렸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시장에서 파나소닉 등 일본 업체의 성장률은 다른 업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지난해 50터부터 10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인 반면 파나소닉은 33%에 그친 것이죠. 게다가 SKIT의 분리막 판가는 0.9달러가 채 되지 않아 아사히 카세이의 가격 인하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이면 SK의 생산량은 아사히 카세이보다 2배 이상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폴란드 1공장 건설을 마쳤으며 2024년까지 총 2조 원을 투자해 4공장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2025년 시장 점유율을 43%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아사히 카세이 또한 지난해 300억엔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고 중국 상해은첩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한국을 다시 따라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SK를 따라오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분리막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엄청난 사건이 발생해 관리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20년 10월 아사히 카세이 차량용 반도체 공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난 바 있습니다. 그 후 일본 르네사스의 생산을 위탁해 위기를 넘기려 했는데 르네사스조차 해당 물량을 받은 직후 공장에서 화재가 나는 참사가 발생했죠. 결국 생산하기로 했던 물량은 만들지도 못하고 신뢰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클린룸 등의 손상이 심해 기존 공장의 복구까지 포기한 상태입니다. 19일 다카이치 정조 회장은 일본이 똑바로 안 하니 한국이 기어오르는 것이라는 막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리막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살기 위해 꿈들대는 곳은 일본 기업일 뿐입니다. 2월 22일 일본에서 진행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한 규탄 집회가 한국에서 열린 바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피켓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그 입 다물라. 지금 이런 말을 일본 측에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인도에서 발생한 최악의 열차 참사에 일본이 멘붕에 빠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일본과 추진했던 일 때문에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 현대로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인도 열차 수주에 있어 초대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인도 동무에서 열차 3대가 연쇄 충돌해 최소 275명이 숨지고 110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난 바 있습니다. 노후한 철도 인프라와 안전관리 부실 탓에 열차 사고가 잦은 편이지만 이번 사고는 1995년 뉴델리 인근에서 열차 2대가 충돌해 358명이 숨진 열차 사고 이후 최악의 사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도 남부 챈나이를 향해 시속 130km로 달리던 여객열차가 같은 철로에 멈춰서 있던 화물열차에 부딪히며 인도 1차 충돌이 났고 그 여파로 객차 11량이 탈선하면서 반대편에서 오던 열차와 2차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두 차례 충돌로 객차 총 17량이 탈선하며 엄청난 사상자가 난 것입니다. 신호 조작 오류로 선로를 잘못 진입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측되지만 사고 구간에 열차 충돌 방지 시스템 카바치가 설치되지 않은 점과 노후한 철도 인프라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통해안 노선은 인도에서 가장 오래됐고 석탄, 석유 운송을 도맡다시피 할 정도로 부피는 구간 중 하나입니다. 결국 인프라 정비에 소극적인 인도 정부가 참변을 물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 개발된 카바치는 같은 노선에서 일정 거리 안에 다른 열차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승무원에게 알린 뒤 브레이크를 가동해 열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인도 정부는 카바치를 3000km 구간에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설치된 구간은 1400k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는 총연장 68,000km가 넘는 세계 4위 철도 대국이지만 노선 98%는 영국 식민지 시절 1870터부터 1930에 설치된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카바치가 설치된 노선도 전체의 2%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인도 정부 예산 중 철도 분야에는 약 38조 원이 배정됐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러나 선로 교체나 신호 시스템 개선 등 철도 인프라 현대화보다 신규 노선 개통과 기존 노선 확충에 집중됐다는 비판을 등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고속철도 신설에만 힘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매일 1,200만 명이 열차 1만 4천 대를 이용하는데
기차역이 8,000개에 달할 정도로 관리 영역이 방대합니다. 지난해 열차를 이용한 화를 운송량 또한 15억 론가량에 달했습니다. 결국 구식 신호장비와 안전관리 무실로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에서 최근 5년간 열차 사고 사망자는 1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2017건의 철도 사고가 발생했고 탈선이 69%를 차지한 상태입니다. 지난 5일에도 인도 동부 바르가르에서 화물열차가 달선했습니다. 이것 또한 신호 오류, 정비 불량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열차 달선 사고는 연평균 약 50건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과밀 기차에 대롱대롱 매달리거나 선로를 무단 횡단하다 사고가 나는 일이 더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에만 1만 8천 건의 철도 사고가 벌어져 1만 6천 명이 넘게 사망했는데 열차에서 추락하거나 선로 위를 걷다 기차와 충돌한 것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러한 상황을 크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사업에 돈을 쓰느라 기존 철로에 대한 안전 개선이 뒤처졌다는 설명입니다. 2015년 일본은 중국을 제치고 인도 첫 고속전철 사업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신간센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인데 150억 달러를 투입해 무바이에서 아마다바드를 잇는 505km 구간 고속철 사업입니다. 노선에는 12개 정류장이 예정돼 있으며 시속 320km로 달려 현재 8시간이 걸리는 이동 거리를 2시간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업비의 약 80%인 120억 달러를 파격적인 조건으로 융자해줬습니다. 연 0.1% 이자로 50년에 걸쳐 상환하는 차관 계약을 한 것인데 통상적인 1.5% 이율의 25년간 상환 조건보다 더 큰 혜택입니다. 이는 앞서 중국이 50억 달러 규모 인도네시아 150km 고속철도 사업에서 일본을 제치고 계약을 따내자 아베가 무리수를 뒀다는 분석입니다. 당시 중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건설 비용을 부각시켰고 일본은 세계적인 기술력과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신칸센은 첫 운행 이래 한 번도 치명적인 사고가 없었다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고속철이라 자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원전과 무기 기술까지 제공하기로 하며 겨우 따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핵무기 보유국이면서 핵 확산 방지 조약에 가입하지도 않은 인도에 일본이 원전 기술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외신에서도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신칸센 건설뿐 아니라 운영 기술을 전수하기로 하며 인도 철도회사 직원 4,000명을 인도 현지와 일본에서 교육하는 조건까지 걸었습니다. 해당 계약은 2018년 착공해 2023년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었죠. 하지만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토지 취득은 늦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던 것입니다. 게다가 건설 과정 중 설비가 고장나는 등 말다툼이 잦아 공조가 백지화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헛돈을 쓰는 것에 대한 반발 때문에 지연된 면도 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 등 외신들은 지난달에도 인도 야당의 지적을 언급하며 해당 돈이 낙후된 철도 인프라 개선에 쓰여야 한다는 주장을 전했습니다. 고속철은 인도 대중의 꿈이 아니다. 부자 계층에만 혜택이 갈 것이다. 이런 언급까지 했죠. 그간 물바이가 포함된 마하라슈트라주 또한 신간센 건설에 부정적이었는데 야당이 주 정권을 잡고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6월 여당이 정권을 차지했고 신간센 사업이 다시 속도를 냈습니다. 여기에는 기시다 정권의 사업 추진 압력도 상당 부분 작용했던 상황입니다. 올 3월에도 일본은 해당 사업을 위해 4천억 엔 이상의 엔차관을 제공했습니다. 결국 사업 준공은 예상보다 3년 이상 늦어져 2026년 말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향후 일본 열차 시스템을 도입해도 문제입니다. 최근 인도 열차 사건을 본 일본인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말렸습니다. 얼마 전 JR 동일본, 도카이도선에서도 멸차 신호가 잘못되어 1100명을 태운 여객전철이 화물노선으로 침입했는데 만약 이때 다른 열차가 있었다면 큰 사고가 났을 것이다. 이렇게 일본 열차 시스템이 수시로 오류를 일으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신칸센 기술을 본떠 중고속열차를 만든 것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모디 총리는 일본 고속철도 운용에 앞서 신간센 기술을 활용해 중간 단계 열차인 반대 바라트 도입에 중점을 둔 바 있습니다. 이는 중고속 전기열차로 시속 18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2019년 모디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이 진행됐는데 그동안 제조업 육성 정책 메이크 인 인디아 덕분에 인도에서 가장 빠른 이 열차를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통식 하루 만에 소와 충돌해 고장이 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차 사량의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겼고 브레이크 시스템도 손상을 입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소가 마읍대로 활보하며 길을 막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신칸센의 안전 시스템을 배웠다는 인도의 첫 자국산 열차가 쉽게 소와 충돌하고 또 바로 엄청난 고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신칸센 도입 시 엄청난 문제를 예고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에 인도에서 두각을 보이는 것은 바로 한국산 전통차입니다. 현대로템은 2001년 델리 전통차 280량을 시작으로 총 1390량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2011년 당시 정몽구 회장은 현대로템 주요 임원들을 불러 이 같은 당부를 했습니다. 전동차나 고속철의 품질도 자동차만큼 올려 해외 시장 개척에 힘써야 한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및 품질 담당 인력을 대거 확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 후 현대로템은 엄청난 수주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인도 델리 지하철 공사로부터 1조 원 규모 전동차 사업을 따낸 것입니다. 이는 2017년까지 델리 메트로 신규 7, 8호선에 투입될 전동차 638량을 납품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인도 단일 전동차 발주건 중 공급량 기준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때 캐나다, 롬바르디에, 프랑스, 알스톰, 독일, 지멘스,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 등과 경쟁을 했는데 전동차 기술력을 평가하는 핵심 잣대 중 하나인 전력 소비율 등에서 최고점을 받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던 상황입니다. 까다로운 소음 및 에너지 소모를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저소음 고효율 전장품을 사용했고 승객 안전을 위한 차체 총들안전 설계를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현지의 더운 기후를 고려해 에어컨 성능도 향상시켰죠. 그렇게 2015년 초도 편성 6량을 현지에 공급해 시운전을 했을 때 그들은 상당한 만족을 표했습니다. 80km로 달리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해 사고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2017년 인도 아메다바드 지역에서도 현대로템에게 무인 전동차 96량을 1,700억 원에 발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즉 사람 개입 없이도 안전한 운행이 진행됐던 것입니다. 해당 지역은 인도 신칸센 열차의 종착역이라 일본이 추가 수주를 노렸던 곳입니다. 하지만 인도인들의 마음은 현대로템이 사로잡았던 상황입니다. 현대로템 무인 전동차는 2019년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아메다바드 최초의 지하철로 한국 업체 열차가 선정된 것입니다. 초도 편성 납기를 3개월 이상 단축해 현지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날 개통식에는 모디 총리가 참석해 차량에 직접 시승했는데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에 대만족을 표시했죠. 현대로템은 인도의 물규칙한 교통환경에 유용한 최적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세계 최초로 복잡하고 굴곡진 도심지역에도 곡선 반경 15m에서 운행이 가능한 주행장치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는 2013년부터 5년 동안 노력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현대로템의 기술력은 세계 곳곳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는 이집트에서 7,500억 원 규모 철도 차량 사업을 따냈고 올 2월에는 호주로부터 2조 원 규모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도 기대되는데 현지 국영철도청은 현대로템이 납품한 전동차 운행을 최근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열차가 멈춰선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지난 2010년 우크라이나와 중고속전동차 90량 공급 계약을 맺었고 이것이 전쟁 중에도 장고장 없이 귀중한 운송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주력 상품 K2 등 방산 못지않게 잘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 현대로템의 철도 수주 잔고는 사상 최대인 9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현대로템 실적은 2019년 2,700억 원 적자에서 올해 2,200억 원 흑자로 빠르게 돌아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는 한국 열차를 더 도입해 안전한 열차 운행을 하길 바랍니다.